시청자 여러분, 픽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영상업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넷플릭스 인증받은 카메라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미러리스 마이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화각에 따른 렌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작곡가분을 모셔서 영화음악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업계에서는 최근 많은 소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상업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업계 소식, 줄여서 영업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27일 소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새로운 미러리스 제품인 A1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소니사에서 처음으로 8K 녹화가 가능하며 10% 크롭된 4K 120프레임, 크롭 없는 4K 60프레임 녹화도 가능합니다. 내장 레코딩으로 10비트 뎁스의 포트2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지원합니다만 8K 녹화 시에는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포트 제로로 낮춰집니다. 추가로 이전 모델에서 먼저 탑재한 HDMI A 타입과 C 타입 단자를 함께 지원합니다. 소니는 A1에 고유 방열 구조를 제공해 약 30분 동안 8K 30프레임 비디오를 연속으로 녹화할 수 있으며 스위블 액정이 아닌 틸트 액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은 CF 익스프레스 타입 A와 UHS-1, UHS-2, SDX, SDHC 모두 지원합니다. 소니의 2021년 새로운 미러리스인 A1은 올해 3월쯤에 구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소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7월에 출시된 캐논의 EOS R5 미러리스 이슈입니다. 출시 후 8K 녹화가 33분 만에 꺼진다는 이슈도 있었고 추가로 발열 문제도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 해외 사이트에 이미지 센서가 녹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이트 작성자의 글을 보면 캐논사의 EOS R5, EOS R6의 이미지 센서 주변부가 녹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니 사용자들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글을 본 사이트 이용자들은 내부 발열 문제도 있겠지만 태양을 향해 두고 촬영해서 생긴 문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카메라를 보관하거나 촬영하는 매뉴얼에 직사광선을 바로 맞게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관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사용자들은 발열 문제로 인해서 주변부가 녹은 것이다. 제조 결함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EOS R5, R6 사용자분들도 이참에 센서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8K 시장이 시작될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제트캠 E2 F8의 공개를 시작으로 8K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논사의 EOS R5, 키네피니티 마보 엣지, 그리고 지난달 등장한 소니사의 A1까지 시장에 공개되며 카메라 시장뿐만 아니라 영상업계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편집용 노트북이나 컴퓨터 시장에서도 4K 편집이 가능한 제품들이 보이긴 했으나 이제 그 벽을 더욱 뛰어넘는 8K 영상을 다룰 수 있는 사양의 정말 고사양 편집 컴퓨터가 등장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부품뿐만 아니라 이동식 저장 매체에 있어서도 변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8K 영상 녹화 시 1분만 녹화하더라도 10기가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 매체에 대한 부분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업소 네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유튜브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존재하는 김포대학교에 유튜브 융합과가 개설되어 2021년 첫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김포대학교에 유튜브 융합과가 개설되기 이전에 이미 관련 학과를 세운 학교가 존재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존재하는 세종사이버대학교는 2020년에 이미 유튜브 학과를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였고 여러 유튜버들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거나 현재 유튜버인 분들을 교수로 임명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성장하지 않은 학과는 폐지되고 새로운 학과가 개설되는 것이 놀라운 점은 아니지만 대학교에서 유튜버로 성장시키기 위해 유튜브와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었다는 점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소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0년 12월 말에 시작된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픽프 전문 영상 업무 연합에서 주관한 제6기 청소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한국의 열을 찾아서 프로젝트가 제작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모집을 시작해 12월 마지막 주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영화, 다큐멘터리, 방송 및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해 서울의 역사 문화인물, 장소를 주제로 스스로 스토리를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해 나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학교는 서울영상고등학교 2팀과 잠실중학교 1팀으로 모집되었으며 1월 31일 기점으로 영상 제출이 마감되었습니다. 제출된 영상 상영의 및 시상식은 2월 2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채범 기자였습니다. 김은성 촬영 감독님을 모셔서 넷플릭스 카메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 감독 김은성입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인정받은 카메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증 조건이 있을까요? 이러한 인증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서 워크플로우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제작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믿고 보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이용자들에게 심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카메라 인증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첫 번째로는 그 업스케일링 방식이 아닌 트루 4K UHD 촬영이 가능한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알렉사 미니 같은 경우는 업스케일링 방식으로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증 카메라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만들어진 시네마 카메라나 아니면 뭐 미러리스급 카메라들은 뭐 거의 기본적으로 4K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요건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우 또는 압축 코덱을 사용하여 최소 16비트 리니어 또는 10비트 이상의 로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카메라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되면 이제 대부분 시네마 카메라들은 이런 요건을 많이 거의 충족하지만 미러리스급으로 내려오면 현재 상황에서는 파나소닉의 S1H만이 유일하게 적용이 돼서 이 인증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S게머 3 시네나 아니면 레드 와이드 게머나 아니면 알렉사 와이드 게머 같은 컬러 스페이스를 지원하되 원본 영상에 그런 컬러 코렉션된 룩업 테이블을 씌운 상태로 촬영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후반 작업에 있어서 컬러 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동성을 많이 살려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된 파일들은 타임코드나 ISO나 뭐 화이트 밸런스 같은 메타데이터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위 규정들과 더불어서 기술적 고려사항에 관한 부분도 넷플릭스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블랙 밸런싱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 그러니까 촬영 중간중간에 블랙 밸런스를 맞춰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촬영 시작 전에 프레임 차트를 촬영하여 편집, 포스트 프로덕션 및 VFX 팀과 공유할 것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그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정해줌으로써 전체적인 퀄리티 향상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넷플릭스에서 인증받은 카메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넷플릭스 인증받은 카메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RE4에서 나온 카메라들은 알렉사 LF부터가 적용이 됐고요. 알렉사 LF 이전에 나온 카메라는 알렉사 655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알렉사 XX나 알렉사 미니나 뭐 그런 카메라들은 4K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캐논의 C300 마크2, 마크3, 그리고 C500 마크2, C500, 그리고 C70도 있고 C700 풀프레임 버전도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C70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파나소닉의 바리캠 35, 바리캠 LT, 바리캠 퓨어, 그리고 AU 에바1, 그리고 미러리스로서는 유일하게 S1H가 들어갔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온 BGH1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방송용 카메라 그 ENG 카메라급에서는 AKUC4000이라는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사에서 출시된 카메라들은 레드 웨폰, 레드 드래곤, 레드 헬륨 8K, 그리고 레드 헬륨 8K S35, 드래곤, 에픽 드래곤, DSMC 제미니, 스칼렛, 레이븐까지 레드사에서는 거의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모도도 추가가 됐죠. 코모도 6K도 추가가 됐고요. 파나비전에는 DXL2라는 카메라가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한 작년에는 DXL1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DXL2가 출시되면서 DXL2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베니스, FX9, F55, F65, FS7, 마크 1과 마크 2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F5, FX6, 그리고 ENG 캠코더로서 HDC 4300, PXW-Z450, PXW-Z750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매직에서는 블랙매직은 얼싸 미니 4.6K와 얼싸 미니 프로 4.6K 그리고 얼싸 미니 프로 4.6K G2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인증을 받은 카메라들은 이 정도입니다. 네, 리스트들을 들어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저렴한 카메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컨텐츠 제작 환경이라는 게 예산이나 아니면 그 필요한 장비 그리고 스텝 인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카메라들로만 이렇게 인증을 해 놓으면 저예산이지만 컨텐츠의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높은 컨텐츠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경우의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약간 저예산으로도 렌탈 및 아니면 구매가 가능한 카메라들을 포함시켜 놓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넷플릭스 인증받은 카메라들 중에 감독님이 현장에서 촬영했던 카메라들이 있나요? 여기 있는 카메라들 전부 다 써보지는 못했고요. 최근에는 레드 제민이나 아니면 알렉사 미니 LF 그리고 소니의 FX9 그리고 S1H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넷플릭스 제작 환경이 감독님이 촬영하시는 일반적인 제작 환경과 다르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넷플릭스가 특별히 다른 여타 현장과 다른 특별한 장비를 사용한다던가 다른 특별한 카메라들을 사용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넷플릭스 현장은 장비보다는 그 어떤 계획된 그 촬영 시간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오버차지가 발생했을 때 페이가 지급되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지급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제작자들이 넷플릭스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은성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네, 많은 영상 제작자들이 최근 들어 미러리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상근 감독님 모셔서 미러리스 마이크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 영상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동일하게 시아 영상 공작소로 해서 주로 이제 영상 제작, 촬영부터 해서 편집까지를 좀 다루고 있고요. 대상은 소규모 팀도 그렇고 이제 시작하시는 1인 미디어나 유튜버들을 위해서 강의 같은 거를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관심이 많아서 시작한 일이라서 드론이나 수중 촬영이나 이런 것도 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설명해 주실 게 미러리스 마이크라고 들었는데요. 예. 미러리스 마이크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도 다양한 카메라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해외를 나가거나 로켓 촬영하거나 이러면은 팀을 점점 이렇게 압축해서 움직여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자체, 기기 자체도 더 작은 카메라를 더 많이 갖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액세서리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가 더 작아지면서도 성능이 더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들도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미러리스 마이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설명해 주실 미러리스 마이크들은 어떤 마이크들인가요? 우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라이브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오디오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그 중에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은 최신에 좀 뭐 출시된 그런 기종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설명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그 데이티 듀오 마이크가 있었는데요. 데이티란 브랜드가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주 고가의 모델을 갖고 있는 브랜드보다는 가성비가 좀 좋으면서 그 중에서도 약간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제품들을 좀 많이 뭐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듀오 마이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샷건 마이크고요. 대신에 이제 지향성 샷건 마이크인데 무전원으로 된 그 뒤쪽으로도 이제 투 채널로 수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수음을 하고 동시에 뒤쪽을 수음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갖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뭐 취재를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취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같이 담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특징이라고 그러면 일반 샷건 마이크긴 한데 보통 쇼마운트라고 그래갖고 이제 마이크의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움직이면 좀 덜렁거린다던가 어디 가방에 수납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마이크 자체가 굉장히 짧게 통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고, 쇼마운트 자체가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수납을 하거나 가방에 넣기 좋아서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 다용도로 좀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수음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뭐 차 안에서 사용하거나 실내에서 아니면은 야외에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고, 그래서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말고도 좀 이제 미러리스에 딱 맞춰서 갖고 다니시는 감독님들한테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케이블이 전용 케이블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미러리스에 사용하는 카메라 마이크들은 3.5mm 단자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나요? 예, 보통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본 옵션은 3.5mm를 기준으로 하고요. 뭐 구성품으로는 뭐 캐논잭이라고 그러죠. XLR 단자 젠더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파나소닉이나 소니에서 나오는 그런 컨버터 같은 약간 어댑터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요. 좀 뭐 기존의 다른 마이크도 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많은 마이크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유저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뭐 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는 이제 2채널짜리 무선 마이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있었긴 한데 뭐 2채널이라고 하면은 2in1 해갖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뭐 예전에 뭐 한 채널, 두 채널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 채널, 여러 가지 채널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믹서라는 그런 중간에 장치가 하나 꼭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2채널짜리는 2명까지 하기에는 믹서 없이도 2명의 이제 2개의 동시를 오디오 채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던 거는 모델이 코미카의 이게 붐엑스 U라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홀리랜드의 라크 150이라는 모델이 2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미카의 붐엑스 U는 이제 좀 저가형으로 나온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해 보면은 조금 외관의 질이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가벼운 가격에 사용하기는 좋고요. 그리고 라크 150이라는 거는 이제 홀리랜드라는 이제 무선 영상 송수신 브랜드였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오디오 장치가 거의 나온 건데요.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요새 그런 블루투스 마이크 있잖아요. 네. 예, 뭐 마이크가 아니죠.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예, 이렇게 꼽으면 충전되는, 예, 그렇게 거치대 자체 충전 기능을 만들어 놔서 배터리가 있어 갖고 그냥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동 중에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컴팩터가 작고 그래서 어디 뭐 차 안에서 리뷰를 할 때도 이제 자동차 위에 햇빛 가리개 선발되어 있는 데다 그냥 껴도 되고 이런 데 껴도 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사용성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요. 네, 오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근 감독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화각에 따른 렌즈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많은 감독님들이 화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화면을 보면서 허웅 감독의 푸티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웅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렌즈들이 다 단렌즈인 것 같은데요. 혹시 줌렌즈도 사용하시나요? 네. 보통 이제 저희 발레 촬영 같은 경우, 발레 공연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줌 렌즈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제 줌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입체감, 볼륨감들 같은 게 조금 일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이렇게 압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흐림 효과를 제외하고도 그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망원 단렌즈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주로 저는 이제 짐벌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 같은 경우를 이제 줌 렌즈로 바꿔가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조금 이게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해진 화각에서 그것들을 이제 제 몸이 이동을 하고 그 그림을 프레임을 담아낼 때 조금 더 기동력이 있다고 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렌즈마다 표현하는 그 원근감 그리고 입체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맞춰서 좀 주로 단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단렌즈를 쓰게 되면 아웃 오브 포커스를 제외하더라도 조리개를 많이 열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줌렌즈를 쓰는 거에 비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영상이나 사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런 배경 흐림 효과가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조금 영화 같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 촬영 같은 거 좀 특화되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그런 그림들을 공연 촬영에서도 이렇게 시네마틱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소로 저는 이제 접목하기 위해서 단렌즈 군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아웃포커싱을 제외하고도 원근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렌즈의 그 초점 거리들이 정해져 있는 그 제한이 그냥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자로서 좀 더 자유롭게 해준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화각이 어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50mm 렌즈를 잘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크롭 비율이 조금 익숙한 편이어서 50mm를 크롭 비율을 사용했을 때 75mm 환산 화각이 나옵니다. 그게 저에겐 조금 익숙한 화각이고, 그리고 처음에 영상에 이제 처음 앞부분에 나왔던 20mm 화각대가 우영수나 그리고 움직임을 좀 더 와이드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현들이 가능해져서 20mm 화각이랑 75mm 화각을 즐겨 사용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허웅 감독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작곡가 박영조 씨를 모셔서 영화 음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화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저희가 영상이나 영화를 볼 때 테마곡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청자들이나 청중들이 이 영화를 떠올렸을 때 그 영화 하면 딱 이 테마곡 이런 게 떠오르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용주 씨를 모셔가지고 영화 음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세기말 감성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세기말 감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좀 유치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그때 시대에 맞는 감성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시대를 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라던가 그런 걸 보면 되게 처연하고 순정적이고 아마 그 시기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지금과는 다른 또 팬데믹과 그런 좀 어려움과 그런 감성이 공존했던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색채라고 하는 거를 좀 미셸 공드리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어떤 미장센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영상 음악도 저는 이게 색채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면이라던가 감정선을 좀 더 보충해주고 또 우리가 귀로 청각으로 하여금 방금 히치콕 감독의 영화에서 보신 것 같이 그런 소스들을 전달하는 어떤 역할, 또 영상만 봐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모티브라던가 감정선을 미리 예고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 어떠한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감독과 감독이 연출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비슷하고 서로의 어떤 케미가 맞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음악이 영상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끌어가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좋은 음악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증 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미디어 제작자분들께서 2020년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각자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